요즘 시장이 걱정이보다는 약간 찜찜한 부분이 있죠. 환율입니다. 환율이 1350원도 뚫었죠. 제가 했을 때 1351원입니다. 어제 새벽에 50원을 뚫더니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일단 일단은 다행인 게 참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전망이 좋고 반도체가 돌아와서 반도체가 지금 수출을 대부분 견인하고 있지 않았으면은 이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350원인데 그런 것도 없이 뭐 반도체 수출 뭐 이런 것도 없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감이 생겨서 그래도 한국이 달러를 벌 일이 있으니까 그나마 여기서 버티는 것 같은데 이제 절대값이 너무 좀 높긴 합니다. 1350원은 흔히 볼 수 있는 환율은 아니긴 분명하니까요. 그럼 일단은 왜 이렇게 환율이 높으냐? 왜 이렇게 환율이 높으냐? 인터넷에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은행이 동결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결을 계속해가지고 미국과 금리 차가 많이 나는데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해가지고 미국의 인하는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환율이 높다. 라고 얘기하던데 그거는 너무 단편한 얘기예요. 너무 단편한 얘기고 그리고 한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 1대1로 비교한다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금융에 대해서 좀 안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물론 환율처럼 어려운 건 없죠. 왜냐하면 차라리 주가면 그 회사의 실적 펀더멘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는데 환율은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내가 강해지는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더 어려운 게 환율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미국 그 금리가 5.5고 우리가 3.5니까 빨리 인상을 더 해가지고 금리 차를 좁혀야 환율이 내려올 거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금리 차이가 난 지가 최근에 난 것도 아닌데 환율이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1200 밑에 있다가 좀 최근에 계속 올라간 거거든요. 조금 빠지는가 했더니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금리 차가 지금 난 겁니까? 한국은행이 동결한 게 지금 동결한 거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뭐 여기저기 막 까다 보면 그냥 멋져 보이니까 그냥 했던 소리인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 금리, 미국 금리하고 뭐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 물론 달러가 강하면 우리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모든 통화가 되는 거니까 특히 우리나라 성격을 이해해야 되니까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하고 엔화하고 같은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지금 엔도 약하고 위안화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도 약한 거예요. 특히 위안화가 지금 위안화가 제가 캡처했을 때 7.2인데 3월 들어서는 중국 내에서 고시하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고시하잖아요. 오늘 환율은 얼마다 고시하는 거하고 중국 외에서 역외 환율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데 원래는 정상적일 때는 그 두 개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역외가 더 환율이 낮습니다. 고시 환율이 현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IMF 직전에 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위안화는 더 낮아져야 되는데 현실 부정하면서 고시를 좀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3월 들어서는 이게 간극이 너무 벌어지니까 약간씩 이제 고시 환율을 좀 낮춰가지고 그 간격을 조금 줄이려는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위안 정도까지는 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조금 더 약해지고 있죠. 이 노란색이 위안화인데 계속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중국 정부도 지금 어떻게 뭐 버텨가지고 다시 약세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중국 경기가 현재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부양 측면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분위기긴 한데 그렇다고 갑자기 막 급락시키면은 예전에 차이나 쇼크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7.2위안 정도로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도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는 탈피했지만 금리 인상을 하긴 했잖아요. 마이너스 0.1에서 0이 됐으니까 인상해서 0이 된 거잖아. 금리 인상 맞아요. 맞긴 맞는데 마이너스였다는 것 뿐이지. 아니, 인상을 하는 은행이 너무 완화적인 멘트를 많이 치면서 양적 완화 얘기까지 하면서 그 0.1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를 5% 이상 올리는 동안에 0.1을 올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얼마 더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 0.1% 올리는데 그 무슨 뭐 이렇게 놀라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우리 올릴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올리긴 했으나 굉장히 그 약하게 올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연준도 이번에 비둘기적으로 FOMC 3월 FOMC를 보냈다고 하지만 인상이 예상됐던 일본이 더 완화적이니까 N이 또 계속 약한 거죠. N도 151이잖아요. N이 보라색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 보면 N이 150 정도에서는 그래도 약간씩은 눌려지고 있죠. 위안화도 7.2가 약간 눌려지고는 있습니다. 일본도 150엔, 달러에 150엔, 그리고 위안화는 달러당 7.2위안 정도에서 어떻게든 좀 맞추려고 하는 건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 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테니까. 근데 만약에 튀면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흰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지금 아주 강해지고 있죠. 달러가 강해지니까 다른 것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약해지는 거잖아요. N 약해지고 있죠. 빨간색 원화 빠르게 약해지고 있죠. 위안화도 약세. 요 파란 거는 내려가는 게 유로화거든요. 유로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더 약한 거죠. 다른 거는 분모가 USD인데 여기는 USD가 분자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뒤집어서 보면 맞는 거거든요. 그럼 다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환율이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위안화 저렇게 중국 경제 개판이죠. 일본 뭐 이게 인상한 은행이야 싶을 정도로 완화적이죠. 그리고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보다 유럽이 먼저 금리를 낮췄잖아요. 이번에 스위스가 금리를 낮췄지 않습니까? 물론 스위스는 물가가 CPI가 2월달 기준으로 1.2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연준이 그렇게 꿈꾸던 2% 안에 들어와 있던 되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어쨌든 연준보다 유럽이 그 ECB는 아니지만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췄고요. 그리고 이머징 중에서도 인하가 나왔습니다. 멕시코 이번에 인하했지 않습니까? 연준이 인하는 기정사실로 박아줬으니까 이 안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 필요한 애들은 인하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인상을 멈추고 이제 이렇게 예상대로 인하를 할 거야라고 했더니 오히려 다른 데들이 더 약하게 움직이니까 달러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내려올 수가 없고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환율 입장에서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팁으로 알아두실 게 한중일이 이제 그 환율은 좀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는데 일단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한중일은 무역 구조가 좀 비슷하죠. 뭐 물론 뭐 어떤 거를 같이 만드는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커져요.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환율이 좀 동조화가 되고 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도 비슷해.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뭐 중국 수출, 한국 수출, 일본 수출 다 잘 되고 경기가 나쁘면 한중일 수출이 다 안 되는. 약간 비슷하게 가니까 경기 사이클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요게 약간 약하긴 한데 금리를 올리고 있느냐, 낮추고 있느냐. 이게 통화 정책의 연관성을 봤을 때도 지금 일본은 이제 우리하고 좀 엇갈리기 시작하죠. 아주 늦었지만 인상이 시작하고 우리는 인하를 거의 예정하고 있고 우리도 한 연말 때까지는 한 2번 정도 낮추지 않을까 하는 게 컨센서스고 연준은 이제 3번 낮추는 게 컨센서스인데 이번에 그걸 확인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죠. 지금까지는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했던 이유, 미국 외의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미국 내에서도 원인이 있어요. 이번 3월달 FOMC가 굉장히 비둘기적이었고 시장이 환호했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연초에 물가가 좀 반등을 했죠. 실제로 수치로도 반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올해 3번으로 예상되어 있던 금리 인하를 2번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불식시켰죠. 올해는 3번은 간다. 인하를 간다. 대신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오히려 인하 속도를 좀 줄일 수 있겠다. 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내년의 문제고 지금은 올해를 줄일 줄 알았는데 올해는 계속 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고 비둘기적이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걸 함의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가 다 보셨을 건데 연준이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한 함의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함의를 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 가장 큰 게 올해 3번 낮추는 거. 그게 유지되느냐? 유지됐잖아요. 근데 왜 유지될까? 보통 그 FOMC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뭐 가솔린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물가 좀 올라서 연준이 한 2번 정도로 낮출 수 있겠다는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물가 때문에 물가가 천천히 내려가니까 혹은 조금 반등하니까 금리를 더 높게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쉽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금리라는 거는 실질 금리라는 걸 봐야 돼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월급이 5% 올랐는데 물가가 7% 오르면 실질 금리, 실질 임금은 줄어든 거잖아. 그러면 금리도 실질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반등을 해서 3.2다. 그러면 금리는 얼마입니까? 5.5잖아요. 그럼 실질 금리는 얼마입니까? 2% 후반, 2% 중반 정도 되죠. 3.2%라고 보면 뭐 2.3% 정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PC하고 뭐 CPI가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PC가 조금 더 낮죠. 그러면 금리에서 물가를 빼면 그게 실질 금리, 실질 금리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실질 금리가 보통 2.4 정도 오면 심화를 했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 금리 2.4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긴축적인 겁니다. 금리가 10%라고 해도 물가가 10%면 실질 금리는 제로니까 그건 긴축이 아니에요. 긴축은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 돼. 그래서 금리를 높이면 물가가 내려가니까 결국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다가 점점점 올라가서 한 2점 얼마 정도까지 되면 그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됐었는데 지금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는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이미 실질 금리가 2%를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게 예전에 금리 올리는 것보다 더 강한 긴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물가가 내려가고 있잖아. 물가 내려가는데 금리가 그대로면 실질 금리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동결했지만 동결이 아니게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3번이나 해서 2번이나 하면 실질적인 인상이 돼버린다고. 지금 이 2점 얼마인데도 거기서 실질 금리가 3% 가까이 가면 미국 경기는 경착륙할 수도 있어요. 연준이 바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 지금 실질 금리를 이 정도 수준에 물가가 내려가는 것만큼 딱딱딱 맞추면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져서 경제가 좋으니까 물가가 좀 어느 정도 버틸 거 아닙니까? 그죠? 성장이 나오면서 금리를 조금 상쇄하니까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줄여도 된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그 연준이 SEP 즉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잠재 성장률 이제 평균적인 뭐 장기 평균 성장률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보통 미국은 1.8% 정도로 봐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1.8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26년까지는 한 2% 정도로 올렸습니다. 이게 잠재 성장률을 올린다는 게 일시적으로 잠깐 올렸다 내리는 게 아니고 잠재는 굉장히 그러니까 잠재잖아. 그죠? 쉽게 말해서 실질 금리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하게끔 맞춰서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 오히려 경제가 좋아져서 내년에 26년까지는 잠재 성장률이 더 높아지니까 금리 내리는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도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4%에서 너무 힘들었다가 3%가 될 줄 알았는데 4% 그대로 있지만 나의 임금이 올라서 실질 임금이 성장이 맞춰지게 되면 그게 괜찮은 거고 그게 경제 성장인데 그게 길게 가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 설명 좀 어렵습니까? 이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여기서 더 올해 그냥 지금 나오는 물가 반등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연초에 집중된 걸 반영가지고 2분기 이후부터 진행될 금리 인하를 약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강한 긴축이 돼서 내년에 경착륙이 돼서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죽어버릴 수가 있으니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예상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가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더 해서 부양을 할 필요가 조금 줄 정도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는 걸 잠재 성장률 성장치에 찍은 거죠. 예,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뭐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센 거 약한 거 다 해도 실질 금리는 1% 후반에서 2% 후반대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긴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표 말고 앞으로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실질 금리가 더 높아져요.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굉장한 긴축 상황인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 AI 이런 거 없었으면 주식시장 아주 안 좋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거를 지금 AI가 덮고 있다고. 그래서 주식시장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긴축에 힘들어하는 애들과 AI 두 개가 막 섞여 있다고. 섞여 있는 상황인데, BIS라고 하시죠. 거기서도 뭐 실질금리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끌어와서 인플레는 높고 금리가 낮은 걸로 최대한 땡겨와서, 그러니까 요건 거죠. 원래 중간값은 이건데 요걸로 계산을 해도 실질금리는 중립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롱거런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적이지도 않고 긴축적이지도 않는. 그래서 이 금리가 되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 금리라고도 해요. 그게 이제 중립 목표 금리인데, 여기서 보면 중간값은 여기 있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3.5라고 본다고 쳐요. 3.5. 근데 지금 금리 얼마입니까? 5.5잖아요. 근데 뭐 올해 3번 낮추면 4.75죠. 그리고 내년에 뭐 한 번 더 낮춘다 해서 100을 낮춰도 3.5 대비 4.5는 1%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계산에서도 현재 실질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더 높여버리면 물가를 잡는 게 아니고 경기를 잡아버릴 수 있다. 연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최근에 뭐 PPI 뭐 이런 게 좀 높게 나와가지고 인하 속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거를 씻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내년으로 일을 미룬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야 내년에 2번만 낮춰도 될 정도의 경제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미국의 과정은 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미국이 다른 지역보다 경제 성장이나 경기가 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못 내려오는 거지. 못 내려오는 거지. 경기가 더 좋을 것 같은 것에 이제 돈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다 전망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